단서 조항이 뭐였냐면은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거나 그 노동조합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단서로 달았던 것을 삭제해서 노동조합 대상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을 삭제해서 복수노조가 설립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97년도에 말이에요. 97년도에 제가 그때 이제 조금 설명을 하다가 다 못했었는데 97년도에 뭘 앞두고 있었다고요? 왜 노동법 개정을 했다고요? 예, OECD 가입. 그때 이제 김영삼 정부 시절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자 측과 노동조합에서 서로 줄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줄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이 된 거죠. 노동 사용자 측에서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 제가 이제 그 사용자 다음 단락에 사용자를 하면서 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동의 유연화의 전략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일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였어요? 정리해고. 기업이 이제 이윤이 안 나. 근데 정리해고라는 법적인 규정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리해고가 원천적으로 막혀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보장적인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이것이 대표적인 그런 노동의 유연화였어요. 그리고 IMF 그 97년 직전 직후에 또 중요한 이슈들은 비정규직들을 씀으로써 그러니까 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통해서 파견이나 어떤 이제 그 기간제를 통해서 수요에 이런 거지 기본적으로 이런 수요의 그 급감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노동력은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 쉽게 사람을 자르거나 채용하기 어렵잖아요. 이때는 초과 어떤 그러니까 그 노동력이 모자라고 이때는 노동이 남아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노동 유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런 노동 유연화의 요구가 세계에서는 컸고 노동시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은 사실은 민주노총을 합법화하는 것이었어요. 민주노총이 그 당시에도 불법 단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뭐 삶의 문제도 있었던 거예요. 정말 뭐 수십 년간을 그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불법 단체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복수노조라고 하는 것이 단위노조, 그러니까 기업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이제 연합단체, 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노총이 연합단체로 있으니까 복수노조로서 민주노총은 안 된다는 어떤 해석이었던 거지. 그것이 이제 이 당시에 서로 주고받으면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또 노동시장 유연화의 일부 법안들이 통과되는 식의 기브앤테이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지만은 단위노조에서의 복수노조 허용은 유예됐어요. 단위노조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너무 막 노조들이 난립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교섭창구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금도 우리가 회사 들어가면 알겠지만 노사관계가 안 좋은 데는 막 6개월씩 임금 교섭을 해요. 얼마나 그 진 빠진 일이에요. 노무 전문적인 인적 자원 관리, 뭐 노무 관계 이런 거 해야 될 사람들이 6개월씩 막 서로 막 진짜 막 짜증내고 막 화내고 협상하고 술 먹고 풀고 또 싸우고 막 이런 것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큰 경영 자원의 낭비란 말이야. 근데 복수노조는 어떻게 돼? 그 짓거리를 2배로 해야 되는 거예요. 3배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그러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전제가 돼서. 그러니까 한 창구를 단일화해라. 그러면은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조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에서는 단위노조에서는 복수노조는 그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2011년도에 그것이 이제 허용 계속 유예되고 이러다가 허용됐죠. 그때도 이제 제가 언급했지만은 그 삼성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 우려를 갖고 있었죠, 그죠? 그 어떤 무노조 경영이라는 어떤 그 경영의 원칙을 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삼성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그 굉장히 그
좋은 보상과 그 어떤 나름대로의 그런 경영의 노하우 그런 것에 어떤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뭐 저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비타협적이고 굉장히 좀 선정적으로 되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복수노조가 많이 설립되면은 이제 다양한 노조들이 설립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면서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복수노조가 그렇게 많이 설립되고 그러지 않았죠. 지금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요. 아주 저도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크게 막 파워파워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그런 것에 대한 그 가치, 어떤 규범이 상당히 많이 그 구성원들에게도 노동조합이 꼭 없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이 공유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나마 긍정적인 무노조 경영은 노조를 막 파괴하거나 아니면 노조를 막 이렇게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조가 없어도 될 만큼 잘 소통되고 경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인적자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삼성의 어떤 인적자원 관리가 나아간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둘 다 사실은 뭐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 막 감시하고 막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없어져야 된다. 그거는 삼성의 지금의 어떤 스테이터스에 맞지 않아요. 그거는 없어져야 돼. 뭐 그 필요성을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뭐 느낄 수도 있겠지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그렇고 인권적인 차원에서 그렇고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어떤 경쟁력이 있어도 그렇고 그런 방식의 어떤 감시와 어떤 회피 차원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삼성이 정말로 내걸고 있는 것처럼 정말 진공 상태로 놔두고 하라고 하더라도 구성원들이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정말 소통이 많이 되고 적극적으로 이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경영 관리가 정말 나이스하게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두 번째 이슈 그래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노동법의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게 워낙 여러분들이 노동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노동법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꼭 노무사 시험 뭐 이런 거 준비하지 않더라도 노동법을 좀 꼭 상법만 듣는 게 아니라 노동법을 좀 들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제 기업에 만약 인사 업무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법이 굉장히 직접적으로 연관을 많이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하나의 사업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 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 노동조합은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라는 교섭 대표 기구이죠. 연합단체인 거죠. 일종의 를 정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이 항에 따라서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한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주에 정하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복수의 노조랑 복수로 교섭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왜 그 짓거리를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죠? 현실에 없을 것 같아요? 현실이 있어요. 그렇게 복수 노조에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가까운 데도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 경영의 코드가 맞는 노동조합이 있고 안 맞는 노동조합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뭉뚱그리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교섭하는 것이 더 이득인 거예요. 경영을 하는 사람이. 그것이 서로 경쟁, 일종의 노노 간의 경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사용자적인 노동조합과의 연대, 뭐 좋게 말하면 파트너십인 거죠. 그걸 통해서 좀 너무 이렇게 좀 비타협적인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의 그런 경우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걸 뭐 일일이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섭단체를 묶어라. 그래야지 우리가 교섭을 해주겠다. 이런 절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율적으로 이 교섭 대표 노동조합을 정하도록 해요. 그러니까 그걸 뭘 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조합원의 수로 할지, 아니면 다시 투표를 할지, 아니면
서로 해가지고 말빨이 센 사람을 자기들끼리 뽑지 뭐 이런 거는 자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일이 한 몇 개월 되겠죠, 그죠? 한 몇 개월 되는데 그것도 못했어. 서로 싸우고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사용자도 교섭단체를 단일화해야지 교섭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은 아니면 그러니까 서로 코얼리션 연합을 하든지 있으면 거기가 교섭단체가 그냥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단일 노조로 그냥 과반수 노조가 있어. 근데 다 이렇게 짜잘해. 그러면 여기가 그냥 교섭 노동단체가 되는 거고 다 비등비등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돼. 근데 두 개가 서로 연대를 했어. 그래서 과반수 넘었으면 그게 교섭 노동조합이 된다. 그래도 정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거예요. 이렇게 절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에요. 이게 이제 한지 2011년이어서 지금 어떻게 또 되는지 뭐 조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 교섭 대표단을 구성을 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해야 되는데 이때 공동 교섭 대표단은 100분의 10 이상의 노동조합으로 한정을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고 상당히 이제 퍼센테이지를 갖는 사람들로 공동 교섭 대표단을 구성을 해요. 만약에 합의를 못했다 그러면은 조합원 비율 갖고 한다고요. 아 진짜 되게 힘들어요, 그죠? 조합원 비율로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현실이 복잡하다고 했잖아요. 두 개의 복수에 가입을 한 조합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하면 100이 넘어.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실에서. 그걸 인정을 하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현실은 그렇게 복잡한 거야. 근데 하여튼 법의 규정은 있죠. 그래서 이의가 있을 때는 노동위원회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계속 일종의 노하우나 그런 이제 그 규율을 좀 규정을 쌓고 있겠죠. 판례나 이런 것들을. 노동위원회 구성원은 누구일까요? 뭐 판사, 검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냥 노사관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요. 유규찬 교수님이나 임상훈 교수님도 그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럼 이제 아까 말한 뭐 임금 안 주는 사용자나 뭐 해고 뭐 이런 거 이제 다투는 그런 이제 심판하는 이 중에 첫 번째 1심과 같은데 재판 기관은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꼭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커먼 센스로서 판결을 하는 거죠. 일종의 영미법적인 그런 전통을 따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독일은 노동법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법원에서 1심부터 재판으로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고 그걸 따르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의 규정들이 있다. 조금 그러니까 쉬는 시간 없이 하고서 조금 일찍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민감한 문제죠, 그죠?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무한대로 정치활동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없어요, 분명히 정당도 있고.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노동조합은 결코 정치적인 활동을 아무런 무관해야 된다. 순수하게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땐 그건 편견이야.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 지난 시간에도 주로 얘기했죠. 그래서 법으로는 주로 정치적인 운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로는 정치 운동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네, 법적으로는. 전임자의 임금 지급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것도 그 과제로 내고 있는데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의 임금 지급에 금지 조항을 반대해 왔어요. 그리고 경영계는 그 지급 조항, 금지 조항을 찬성해 왔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도
웃겨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라는 건 뭐예요? 노동자와 밀만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죠? 그래서 노동계는 그것에 대해서 임금을 줘야 된다. 회사에서. 월급 받고 노동자 일만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용자는 그것을 금지시키는 법적 조항을 달아달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웃기지 않아요? 사용자가 그러면 안 주면 되잖아. 법이고 자시고 자기가 안 주면 되는데 왜 그걸 법으로 그렇게 요구를 했을까요? 그것도 궁금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법으로 요구했어? 안 주면 되잖아, 사업장에 가서 그냥. 그 질문으로 남겨놓고 여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로자는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임 임금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활동을 할 수 있다. 고용은 유지할 수 있지만 하지만 임금은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노조 전임자라고 한다. 노조 간부들인 거죠. 그죠? 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어떤 정당한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고, 그리고 단체 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업장이나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는 임금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뭐예요? 타임오프라는 건 뭐예요? 임금을 줄 수 있는 일종의 예외 조항인 거예요. 여기 지금 2항, 2항, 이 전임자는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왜 받아서는 안 된다는 법 취지는 뭐예요? 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용자들로부터 노동자 활동을 하는데 사용자부터 임금을 받으면 어떻게 돼?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금을 거기서 받으니까 암만 해도 사용자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법과 법 현실은 참 달라요. 그러니까 그 취지가 뭐 이해 안 가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법 현실은 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아까 지금 경영자가 아니 주기 싫으면 안 주면 되지 왜 법으로 규정하려고 요구했냐는 것처럼 그 법 현실, 우리의 지금 경영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민을 하고 그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 법의 내용은 노조 전임자는 임금을 지급하면 안 돼. 왜? 이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은 노조의 어떤 자주적인 활동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임금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뭐 손 빨고 있어야 돼? 노조 조합비를 걷어서 거기서 임금을 주라는 얘기죠. 조합비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임금에 한 1% 내지 2%까지 되는 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1%. 100만 원이면 만 원이죠. 그죠? 한 연봉이 뭐 은행 노조 같으면 그러니까 뭐 월급이 한 400만 원 된다 치면은 그러면은 얼마일까? 4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죠? 4만 원, 3만 원, 4만 원 되는 거예요. 4만 원. 4만 원이 100명이면 어떻게 돼요? 400만 원인 거죠. 그죠? 100명이면. 200명이면 800만 원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 일종의 여러분들 그 과제에 그런 이제 그 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두어서 임금을 주면 안 되는데 이 타임오프 근로시간 면제 제도 안에서는 임금을 줘도 된다. 여러 가지 노동조합이 요구도 하고 어려움이 현실에서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타임시간 면제 제도, 근로시간 면제 제도, 타임오프 제도는 근로시간 면제 심의위원회를 노동부에 둬요. 그래서 거기에 뭐 공익위원회는 이제 뭐 교수님들도 있고 뭐 이렇게 뭐 노측 대표, 사측 대표 이런 거 있죠. 여기 보면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추천하는 위원 5명, 정부 공익위원 5명 이렇게 각각 15명으로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시간의 한도를 정해요. 이게 한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나 모르겠네. 무슨 말일까요?
감이 와요? 이 참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얼마일까요? 1인당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OECD에서 우리가 한 두 번째로 높아요. 그죠? 체코 막 이런 데 비해, 체코던가 어디 2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몇 시간 정도 돼요? 연간 근로시간이 2200시간 정도 돼요. 2200시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50명 미만 최대 1000시간이라는 건 뭐예요? 한 50명 미만인, 조합원이 50명 미만이면은 하루 8시간 근무 중에 한 4시간 정도는 노동조합 업무를 할 수 있다. 임금을 받고서. 그런 얘기입니다. 100명 미만이면은 100명 미명이면 한 명이 노조 전임자를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2000시간이니까 한 명이 그냥 프리가 연간 노동시간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은 이 시간으로 단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2000시간 그 말뚝으로 바꾸서는 2000시간을 내내 쓸 건지 아니면은 3명이서 3분의 1씩을 나눠 쓰는 파트타임 노조 전임자를 둘 건지의 이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에 그 인원이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한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00시간을 쓰는데 100명이 1시간씩 나눠 쓰는 이런 식의 꼼수를 부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풀타임에 예를 들어 한 명이 20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최소한 3명까지 쓸 수 있는 거죠. 파트타임. 그러니까 700시간 정도 되나요? 700시간씩 나눠 쓰는 3명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300인 이상이면은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한정을 둔 거예요. 15,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800시간 플러스 300명마다 2,000시간. 왜 2,000시간이 단위가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연간 근로시간 정도 되는 거거든요. 평균 근로시간 정도 돼요. 이게 감이 잘 없지만은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 연간 근로시간이 1,600시간 정도 돼요. 1,700시간, 1,600시간. 우리랑 거의 300시간, 400시간 차이 나거든요. 그럼 일수로 따지면 어떻게 돼요? 300시간. 48, 32. 한 35일 정도 되죠. 35일이나 차이가 나요. 근로시간이. 그 뭐가 주로 차이가 나냐면 독일 애들은 한 달간 휴가를 가요. 한 달간. 그래서 맨날 그 독일 애들 만나면 뭐 니네 휴가 며칠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한 일주일? 뭐 많이 가면 일주일이잖아요. 그죠? 여름에. 뭐 겨울에도 보통 가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밖에 안 가고서 일을 할 수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노동 생산성 있잖아요. 노동 생산성. 임금 대비 노동 생산성을 보면은 우리가 거의 3배 정도 낮아요. 우리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독일의 노동 생산성이. 우리 생각보다 굉장히 노동 생산성이 낮아요. 물론 그것의 차이는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싼 가격에, 현대차보다 벤츠가 비싸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고부가가치의 상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 노동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 제 친구가 있는데 정말 이렇게 일과 시간에 전화도 잘 못 받아요. 정말 뭐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같이 노가다를 좀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랑. 노가다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아주 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도 사실은 뭐 업무 시간에 그렇게 뭐 옛날에는 어땠어요? 옛날에는 막 그 주요한 얘기들은 주로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업무 시간 끝나고서 술자리에서 나온다 그래요. 술 마셔야 돼. 막 2시까지 마시고 막 또 6시까지 나와요. 6시까지 나오고서 어디 가요? 사우나 간단 말이죠. 그래서 막 오전 시간에 있고, 옛날에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관행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느슨하게, 시간을 느슨하게 관리하는 경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러니까 이제 계속 제가 이제 그 바라는 바는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일하고서는 좀 업무 근로 시간을 좀 이렇게 여유 시간을 좀 많이 가지라고요. 왜? 그게 인간적이고 일단, 그리고 그게 혁신에 아까 오건에서 슬랙이 된단 말이에요. 쉬면은 그게 의도한 결과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뭐 어떤 웰빙이잖아요. 근로자들이.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는 뭐예요? 분명히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노사관계에서의 어떤 윈윈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 좀 타이트하게 쓰고 대신에 좀 많이 쉴 수 있고 안식년도 좀 가고. 저도 이제 내년 안식년을 가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뭐 비판이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로 그 교수님들이 안식년이란 말도 못 쓰게 하던데, 연구년을 가면은 주로 골프장을 알아보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이렇게 신문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찾아봤더니만은, 저는 골프를 안 쳐요.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뭐 하여튼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 그러니까 좀 고갈되거든요. 옛날처럼 제가 강의를 옛날에 했던 걸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은 필요 없는데, 그래서 연구도 해야 되고 강의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교수만 그러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모든 직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그럴 수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런 그 어떤 교육받고 리프레시하고 자기가 어떤 좀 여행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경제, 어떤 창의적인 경영의 원천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게 그냥 널널하게 일하고 그것이 그냥 툭 끊어져서 1년 동안 하기는 어렵죠. 그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일하는 시간에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일하고 눈치 보고서 막 늦게까지 막 상사 때문에 퇴근 못해 이런 거 줄이고, 하지만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들을 잘 합리적으로 관리해서 좀 여가를 많이 보내고 그것을 어떤 에너지로 삼아서 기업이 또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일자리, 좋은 직장, 그래서 경쟁력을 또 혁신할 수 있는 기업, 이렇게 서로 노사관이 윈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그게 일단 또 얻어먹기 좋겠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느슨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전문용어로 짱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짱돌. 그때그때 떨어진 일들을 막 급하게 처리해, 계획도 없이 막 갑자기 하라고 막 해내라고 막 이런 일들. 맞아요. 그래요. 아까 이제 제가 그 노동조합에 대한 어떤 편견도 좀 낮은 수준의 경영 기술이라고, 경영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시간을 구조화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그래서 좀 많이 믿고 맡기고, 그래서 제대로 그 성과로서 좀 평가하고, 그 주어진 일은 좀 스스로가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자율적인 시간. 그러니까 막 그때그때 일을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은 좀 어떻게 돼요? 그 계획이 좀 충실해야 돼. 일에 맡겨진 영역이 좀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되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어떤 인적자원관리의 합리성이 토대가 되었을 때 그런 어떤 근로시간의 좀 합리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사실은 또 그 안에 또 장점이 또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좀 조직 중심적인 업무 수행 방식이에요. 근데 그 서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직무 중심적이에요. 직무 중심적. 그러니까 직무의 전문성이나 자기의 업무의 영역이 명확하잖아요. 계획도 가능할 거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직무와 직무 사이에 공백이 사실 있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는. 우리는 그게 조직 중심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막 짱돌로 날라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커버하고 막 지시하고 이런 것을 사실 커버되는 부분들이 또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드는 예는, 영화 산업을 보면은 영화 산업이 그 프리 프로덕션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촬영을 시작하기 전 단계 있잖아요. 그 헐리우드 영화 우리의 영화의 굉장히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걔네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치밀해. 그래서 거의 그 대본대로 촬영 일정이 맞춰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막 늦어진단 말이야. 막 늘어져. 그리고 막 그때그때 또 막 바뀌어. 막 그 주연급 배우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막 그렇게 따라가고 막 이렇게 막 바뀐단 말이지. 근데 우리나라 영화도 또 잘 나가요. 예? 헐리우드 영화에 이렇게 맞서서 할 수 있는 그 몇 안 되는 국가들 중에 하나란 말이지. 우리가 봐도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주 잘 짜여진 헐리우드식의 영화의 장점이 있지만은 우리 영화도 그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헐리우드 영화에도 그 뭐죠? 쿠안티라노인가? 뭐 그런 감독이 있죠. 이름이 정확히 잘 기억 안 나요. 이름이 뭐예요? 쿠엔티라노인가? 맞아. 그 친구는 그렇게 한대요. 그 친구는 막 좀 이렇게 주섬주섬 한대요. 아주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때 찍을 때마다 좀 약간 애드립처럼 우리나라 영화처럼 그렇게 한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것의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일종의 집단 창작인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죽지 않은 막 생기 있는 막 그때. 근데 이제 그것이 사실은 또 큰 막 그런 그 부적합이나 실패를 또 낳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그래서 좀 있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으로 좀 보완될 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영역들이 좀 더 맡겨지고 전문성들이 인서딩되고 직무가 좀 명확해지고 직무급이 좀 형성되고 연금급의 성격이 좀 적어지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경향으로서는 계속 그렇게 간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꼭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그게 그러니까 결국 사회에서 구성원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또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여튼 뭐 지금으로서는 이런 직무중심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맞벌이를 하면서 저도 이제 아주 일찍 나와서 늦게 가는 시기에 공부를 하다가 요즘에는 좀 굉장히 늦게 처가 못 데려다 줄 때 제가 이제 애를 유치원에 데려다 줘야 되고 또 애가 뭘 또 배우면 받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또 일찍 가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새벽에 공부를 하거나 이제 이러는데 학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졌어요. 줄어들었죠. 근데 그래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하겠더라고. 근데 이제 막 학교 오면은 무슨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일을 하고 막 학생들을 만나거나 동료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리고 막 또 집에 가고 또 집에서 또 막 애를 또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또 할 수 있단 말이야. 옛날에는 근데 어땠냐면은 뭐 그냥 좀 인터넷 뭐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뭐 그냥 이렇게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야. 나도 나름대로 쉬고 뭐 리프레시를 해야 또 다시 연구를 하거나 뭐 수업 준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좀 더 효율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선택이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구조는 주어진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개개인들의 또 선택의 부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구성적인 구조인 거죠. 컨스트럭티드 돼 있는 그런 어떤 컨스트럭션, 스트럭처라는 거죠. 일종의 습관처럼. 그러니까 습관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구조의 영향도 있지만 개인의 습관들이. 자, 그래서 다음 시간 그 시험은 다음 그 강의 기획서에 나온 것보다 우리가 진도를 많이 좀 천천히 갔죠, 그죠? 예, 조금 늦추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날 수요일 날 보는 것으로 할게요. 그게 어느 날 뭐 날짜에 선호하는 날짜가 있어요? 17일을 더 선호하나요? 근데 뭐 손 들고 이러면은 아마 반반 갈리고 뭐 크게 문제가 없거나 싫지 않으면 그냥 24일 날 보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 벽보를 보니까 학생총회라는 것을 보니까 이 15줄 하면은 시험 기간도 자꾸 늘어난다는 불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도 불만이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불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전 잘 몰랐거든요. 그 뭐 조삼모사지 언제 할 거 이때 하는 거 저때 하는 거 무슨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뭐 큰 문제가 만약 있다면은 17일 날 하는데 없다면은 그냥 24일 날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오늘처럼 내용은 한 페이지 이상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한 뭐 반 페이지 정도도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 논리와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무엇보다 고민이 좀 담겨야 되죠. 그죠? 인터넷 그냥 대충 찾아보고 뭐 해피 캠퍼스 이런 데서 이렇게 다 대충 따라붙이는 거 저도 좀 뭐 오랫동안 이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좀 알죠. 그죠? 여러분들 어떤 정신과 영혼이 없는 대답은 저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것에 상응하는 벌을 줘요.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벌보다는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좀 생기 있고 정말 고민이 담겨 있는 그런 팀 그 과제 수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서로에게 좀 의존해서 서로 좀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해서 좋은 해답들을 같이 토론 속에서 찾을 수 있길 바래요. 질문 있으세요? 네. 예. 네. 아니요. 다 야근까지 실근로 시간. 네, 실근로 시간이 2,200시간입니다. 예, 해야죠. 왜? 뭐 수업 준비하는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요? 예, 수업 해요. 그리고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가지를 그 시험 문제에 이렇게 저는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반 오픈북인 거지. 그러니까 이제 강의안을 이렇게 두 개를 보여주기도 하고 강의안 하나의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사례를 좀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 이렇게 사례들을 좀 이렇게 한번 다루어야 되겠죠. 사례 적용하든가 아니면 개념 간의 관계. 그래서 그걸 갖고서 그 두 개의 아까 말한 이제 바이소시에이션 혹은 어소시에이션의 문제들을 내는 거죠. 두 개가 어떻게 관련돼 있고 뭐 차이점을 비교하던가 아니면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로 일종의 간단한 리포트와 같은 형식인 거죠. 그죠? 좀 시점하기가 좀 난감하긴 한데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전 나름대로 고민해야 되지만 할 수 있어요. 아주 절대적으로 객관적이냐면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하지만은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으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런 그 내공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많이 외우는 것보다는 좀 잘 이해하고 우리 강의안들을 그리고 또 질문하시고 과제를 또 충실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